부부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관계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점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예전과 달리 상대가 무관심해졌다고 느끼거나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진 적이 있나요? 이런 변화들은 부부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린다면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 사이가 끝났다는 신호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부 사이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쌓이면 무심함이 되고 무심함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거리만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대화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지 않고 피상적인 대화만 오간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감정적인 교류가 사라지는 것은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대화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줄이다가 점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려 한다면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TV만 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미 감정의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감정 교류도 없고 결국 상대방의 삶에서 점점 관심이 사라집니다.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점점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줄어드는 또 다른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가 짧아지고 피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질수록 대화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만 관계가 소원해지면 단순한 정보 교환만 하게 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사라지고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면 감정적인 교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한 경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질수록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대화의 질도 낮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결국 대화를 아예 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가 대화를 피하거나 짧게 끝내려 한다면 관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적인 대화를 귀찮아하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이 왜 위험한 신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는 기쁨, 슬픔,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지면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줬지만 이제는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또 그 이야기야? 라며 감정적인 대화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대화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부부는 점점 감정적으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부부 관계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무관심과 거리감이 커지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할 때는 서로의 하루가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지면 상대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가 무엇을 하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뭐 했어? 밥은 먹었어? 같은 피상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의 기분이 좋아 보여도 우울해 보여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이미 감정적 단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야 부부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관심이 지속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부부 사이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소원해지면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피하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각자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함께 나가는 빈도가 줄어들고 각자 친구들이나 가족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남남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 따로 생활하는 것은 부부 관계가 위태롭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관계의 균열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감정적인 거리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힘들어할 때에도 공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 관계에서 감정적인 공감이 사라지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지면 상대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정도의 반응만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알아서 해결해 같은 말로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나누지 않게 만들고 부부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공감이 사라진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점점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상대가 기쁜 일이 있어도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관심하다면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많아지는 것과 갈등을 피하려고 아예 무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다음으로 갈등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너무 잦아지거나 사소한 일로도 크게 싸운다면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질수록 서로에게 예민해지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행동도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부족해지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질수록 갈등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싸움이 반복되면 상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비난과 원망이 반복된다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싸움이 계속된다면 관계는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갈등을 아예 피하는 것도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툰 후에도 화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싸운 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긴 후 서로 화해하려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싸운 후에도 서로 감정을 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질수록 싸운 후에도 화해하려는 노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감정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이 반복되면서 서로 피곤해지고 점점 감정적인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결국 상대와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게 됩니다. 화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부 사이에는 점점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화해를 하지 않으면 작은 갈등도 결국 큰 벽이 되어 부부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피하려고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으로 갈등을 피하려고 대화를 끊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신호는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상대에게 감정을 쏟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서로를 점점 더 타인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끊는 것은 부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며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멀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거나 남보다 못한 관계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킨십과 애정 표현까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행동도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작은 스킨십조차 어색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스킨십이 사라지는 것은 정서적 거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을 하지 않으면 상대의 체온을 느낄 기회가 줄어들고 감정적인 유대감도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이 많은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킨십이 줄어들면 상대방이 점점 낯설고 먼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려면 스킨십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킨십뿐만 아니라 상대의 외모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서로의 외모나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쌓여야 부부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상대방의 외모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가 아파도 괜찮아? 라고 묻지 않거나 피곤해 보여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거나 함께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진 것입니다. 외모나 건강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듭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부부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는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소원해지면 미래에 대한 대화를 피하거나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만 고민하고 있다면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화가 사라진다는 것은 서로를 더 이상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각자 따로 미래를 계획한다면 점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 하나가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은 신뢰와 애정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 사이가 끝났다는 신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무관심이 커지고 스킨십이 사라진다면 반드시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노력하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지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신호 중에서 공감되는 것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멋있어 보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멋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멋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짜 멋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나옵니다. 멋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 행동, 생활 습관에서 그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돈 없이도 나이 들어 멋있어지는 6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은 외모보다도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 보이죠.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도 멋있어 보입니다. 말을 할 때도 걷는 모습도 앉아있는 자세도 다르게 보입니다.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멋이 나옵니다. 자신감은 외모를 넘어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한 태도를 가져보세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움츠러든 자세를 하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좋은 자세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등을 펴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기품이 느껴집니다.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허리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걷는 모습, 앉는 모습, 심지어 물건을 드는 동작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멋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등을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연습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 더 매력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멋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고 항상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결국 멋이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말투를 연습해 보세요. 멋있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구김없이 다려진 셔츠, 깨끗하게 손질된 신발만으로도 멋이 납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깔끔한 옷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컬러 조합만 잘 맞춰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 흰색, 네이비 같은 기본 색상의 옷은 언제나 멋스럽습니다. 과한 액세서리보다 심플한 스타일이 오히려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자주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기본 아이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옷을 갖추기보다 잘 어울리는 몇 벌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끔한 옷차림만으로도 신뢰감과 품격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거나 손톱이 깔끔하지 않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청결함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머리 스타일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두나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싼 향수가 아니어도 깔끔한 비누 향기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보습 관리만 잘해도 건강한 느낌이 납니다. 치아 관리는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세수를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모습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깔끔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청결한 모습이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멋이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너무 젊은 스타일이나 너무 올드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상과 디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심플한 스타일이 가장 오래도록 멋있게 보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이 신뢰감을 줍니다. 남을 따라 하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멋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미지 않은 듯하지만 정돈된 스타일이 가장 멋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색 조합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한층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옷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면 더 이상 유행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말투는 세련된 분위기를 줍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여유롭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목소리는 신뢰감을 줍니다. 너무 크거나 작게 말하는 것보다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쓸데없는 말보다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세련된 화법입니다.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인간관계도 훨씬 원만해집니다.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격식을 갖추면서도 친근한 말투가 가장 멋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은 결국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급하게 행동하면 조급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분하고 침착한 행동은 신뢰를 줍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사람이 더 세련돼 보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몸짓과 손짓도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장된 동작보다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멋스럽습니다.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진짜 멋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유로운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생깁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대화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지만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큰 미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힘이 곧 인격을 보여줍니다. 좋은 경청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더욱 멋있어 보입니다. 지식과 교양은 단순한 외모보다 더 강한 매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독서를 하면 말투와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받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더욱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삶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어떤 분야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역사나 철학 같은 분야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 최고의 자기 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분위기를 가집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문학,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사고가 넓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언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세련되고 논리적이 됩니다. 지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책 속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독서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자기계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권의 책을 골라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곧 자신감을 만듭니다. 어떤 옷을 입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비싼 옷보다 탄탄한 몸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몸이 건강하면 얼굴빛도 밝아지고 태도도 여유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육량이 많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더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몸이 무겁고 피곤해 보이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활력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몸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체력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건강 관리를 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가꾼다면 훨씬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균형 잡히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당당해 보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바쁜 사람도 틈틈이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형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밝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흡연과 과음은 몸을 노화시키고 피곤해 보이게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활력 있는 사람은 말투도 경쾌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최고의 패션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매력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어도 멋있게 보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의 표정이 가장 빛이 납니다. 단순한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림, 음악, 운동, 요리, 여행 등 어떤 것이든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많아집니다. 취미가 있으면 인생이 더욱 재미있어지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항상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매력적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혼자만의 삶보다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듭니다. 따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멋이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멋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세요. 오늘부터라도 삶을 더욱 사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없어도 충분히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멋이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멋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적인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말투와 행동이 세련된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멋이 배어나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녀 교육비, 결혼 지원, 주택 마련, 심지어 생활비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자녀가 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뒷바라지가 부모의 경제를 흔드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한 지원인지, 어떻게 하면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의 경제적 안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재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사교육비까지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립대학이나 해외 유학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부모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로 인해 부모의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리한 교육비 부담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나 대출,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정 교육을 함께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경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출은 계획적으로 해야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명문대 입학이나 해외 유학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능력과 현실적인 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을 가야 한다면 장학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갑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교육비 부담은 결국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를 지출하기 전에 부모의 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등록금을 마련하는 경험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무조건 지원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최상의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도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부모의 경제적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의 노후 자금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 교육비 지출을 점검하고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모 세대는 자녀의 결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신혼여행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집 마련 비용은 부모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직접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아예 집을 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리해서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면 노후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빚을 지는 것은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은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혼 자금 지원은 부모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부모의 지원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도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부모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경제 인식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재정 상태를 감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부모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자녀도 결국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혼 자금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해야 부담이 없습니다.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도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 보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교육도 포함됩니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도 자신의 재정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업이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면서
부모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지면 부모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용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책임감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자녀와 명확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이 계속되면 자녀는 자립하려는 동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를 정하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자녀를 지원하면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심어주려면 현실적인 재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돈을 관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의 일부를 자녀가 직접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업교육, 창업지원, 저축습관 기르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노후 준비도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돈을 주기보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통해 자녀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독립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녀가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자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녀와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부모의 노후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돈을 쓰면 결국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희생한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지 않도록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므로 자녀를 돕기 전에 자신의 재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노후를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자녀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녀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돕다 보면 결국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도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자녀를 지원하다 보면 부모 자신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보다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부모의 재정적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지원이 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부모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해야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면 독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라는 점을 자녀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자녀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을 자녀에게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자녀도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자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녀 지원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정적인 삶을 살면 자녀도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해야 자녀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낍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재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지원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건강한 경제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무리한 희생을 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되 부모의 재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돕되 부모의 경제적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자녀 뒷바라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